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철학과 한자경입니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왜 고전일까요? 우리는 순수이성 비판을 왜 읽어봐야 하는 걸까요? 중요한 서양 철학자를 서너 사람 대라고 하면 칸트가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아마 플라톤도 반드시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엔 각자 취향에 따라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 중세의 아퀴나스, 근세의 데카르트, 현대의 막스나 니체 등 다양한 후보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칸트는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칸트의 제일 중요한 저서로 꼽히는 것이 바로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따라서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왜 순수이성 비판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마치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을 읽어야 하듯이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순수이성 비판은 마땅히 한 번은 읽어봐야 할 고전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순수이성 비판이 왜 고전일까요? 우리가 순수이성 비판을 왜 읽어봐야 할까요? 순수이성 비판은 1781년 독일 철학자 칸트가 쓴 책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230여 년 전, 공간적으로는 한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유럽, 독일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즉, 현대 사회에 관한 글도 아니고 우리 조상이 쓴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조상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것을 왜 읽어야 할까요? 물론 옹구이지신이라고 했듯이 과거를 아는 것도 필요하고 오늘날은 지구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현대 한국 사회는 매우 서양화된 사회이므로 우리의 현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서양의 과거 사상을 아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이성 비판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나 미래 자유론처럼 현대 사회의 기반이 되는 사회 정치 사상을 담고 있는 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순수이성 비판이 파스칼의 팡세나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처럼 아름다운 문체나 지혜로운 격언으로 영혼에 감동을 주는 그런 책도 아닙니다. 순수이성 비판은 문체가 건조하고 딱딱하며 내용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습니다. 혹 재미있기를 기대하거나 마음의 평안이나 영혼의 감동을 얻을 생각으로 책을 들었다가는 그 문체의 건조함이나 딱딱함 때문에 한두 장을 넘기지 못하고 실망하며 책을 덮게 될 것입니다. 또는 삶에 대한 직접적 조언이나 현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의향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가는 곧 그 내용의 추상성과 난해함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순수이성 비판을 왜 읽는 것일까? 칸트는 왜 유명하고 그의 주저 순수이성 비판은 왜 중요한 것일까?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은 서양 철학사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입니다. 즉, 직접적으로 서양의 문화와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문화와 정치의 바탕에 놓여 있는 서양의 정신과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순수이성 비판의 철학사적 의미는 이성 비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성 비판은 이성으로서 이성을 비판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성은 감성, 지성, 협의의 이성을 포괄하는 광의의 이성으로서 인식 능력 전체를 뜻합니다. 감성은 눈, 코, 입, 귀, 피부, 오감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 자료를 받아들이는 능력이고, 지성은 두뇌로 개념화 및 판단을 하는 능력이고, 이성은 추리를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갖고 세계를 인식합니다. 나는 세계를 인식하는 주관이고, 세계는 나에 의해서 인식되는 인식 대상입니다. 학문은 우리가 인식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인데,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자연과학이고, 사회현상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사회과학이며, 인간의 정신현상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인문과학입니다. 자연현상, 사회현상, 정신현상은 인식 대상들입니다. 즉, 인간의 사유틀과 개념틀에 의해서 객관화되고 체계적으로 설명되고 법칙화된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로써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현상을 객관화하여 인식하는 인식 주체 자체는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현상 세계를 인식하는 인식 주체인 인간의 정신활동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 이외의 인문학, 사학이나 문학이나 미학 등은
인간 정신활동의 산물인 정신현상을 연구하는 것인데 반해 철학은 인간의 정신활동 자체를 연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식 주체 자체 또는 정신활동 자체를 탐구한다는 것은 곧 인간의 세계 인식 능력 내지 인식 도구를 밝히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인식 능력 또는 인식 도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성입니다. 칸트의 이성 비판은 인간의 인식 능력 또는 인식 도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칸트 이전 서양 철학에서는 인간이 세계나 자아나 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며 많은 인식체계 내지 철학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의 내용에만 관심을 갖고 그 알이 참인가 아닌가를 밝히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인식 능력을 통해서 얻어낸 알입니다. 칸트는 우리가 이런저런 인식 내용을 얻어내거나 그 인식 내용의 참과 거짓을 문제 삼기에 앞서 우리의 인식 능력 자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곧 인간이 안경을 끼고 자연, 사회,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보여진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다양한 학문을 확립하다가 문득 자신이 안경을 끼고 있음을 의식하고서 그 안경을 주제로 안경 자체를 연구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또는 목수가 집을 짓기 전에 우선 자신의 집 짓는 도구나 장비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파악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칸트는 인간의 인식 능력인 이성을 갖고 자연과 사회와 정신현상에 대해 또는 자아나 세계나 신 등에 대해 이런저런 알을 얻어내는데 그 인식 대상 내지 인식 내용을 문제 삼기 전에 우선 자신의 인식 능력 자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 이성 비판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알을 쌓아가거나 알의 내용을 문제 삼기에 앞서 그러한 알을 알아가는 인간의 인식 능력 자체, 이성 자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성의 근원이 무엇이고 인간이 이성을 통해 알게 되는 인식의 범위 및 한계를 밝혀보고자 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갖고 과연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은 알 수 없는 것인지를 밝히려는 것입니다. 순수 이성 비판을 읽어봄으로써 우리는 서양 철학자들이 생각한 이성이 과연 어떤 인식 능력인지 그리고 그 이성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감성과 이성을 나누자면 칸트는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이성이란 말 넓은 의미로 쓸 때는 이제 우리 정신활동 전체인데 더 정확히는 감성, 지성, 이성을 나눕니다. 좁은 의미의 이성. 근데 이제 감성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말 감각, 그 일종의 수용성, 밖에서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능력, 감각, 센스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능력. 이게 감성입니다. 그럼 지성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성. 그러니까 그 칸트는 이제 이성이라는 말을 자기 방식대로 규정해서 그런데 들어온 감각 자료를 정리, 정돈해서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 그게 지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성이라고 표현해 놓은 분산된 자료들을 알아볼 수 있는 똑똑한 기호가 되도록 정리하는 거, 그거고. 칸트는 이제 이성을 뭐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체계화시키는 능력, 체계화시키는 걸 이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칸트적 의미의 이성. 근데 뭐 철학사로 보면 이걸 이성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감성을 통해서 우리 감각은 맨 처음에 여기서 말한 인식의 과정을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요. 지각, 감수성, 감정 등등 하면 여러분도 지금 앞에 딱 보시면 뭔가가 우선 느껴지잖아요. 뭔가가 느껴지잖아요. 눈에도 파랗다, 희다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고 귀에도 막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고 그게 이제 센스 데이터입니다. 아직 뭔진 모르지만 일단 막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입력돼서 들어오는 거죠. 감각적인 자료들이. 근데 감각적인 자료들은 이제 칸트식으로 따지면 항상 두 가지 형식 속에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거나 지금 여기 들어옵니다. 혹은 기억으로 어떤 걸 떠올릴 때도 그때 거기 있었거나 그때 거기서 그때 거기거나 지금 여기거나 또는 그때 여기거나 지금 거기거나 여하튼 지금 그때 시간적인 요소가 있고 여기 거기 공간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센스 데이터는 항상 시간 공간적인 틀 속에서 우리는 감각을 한다 이거죠. 우리가 뭘 감각했건 우리 감각에 들어온 건 그게 시각이건 촉각이건 청각이건 간에 시간 공간적인 요소 없이 그냥 감각되는 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간 공간이 감성이 감각을 받아들이는 틀이라고 생각하고 칸트란 사람은 감성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이 감성은 뭐냐? 잡다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잡다하다. 왜? 아직 질서가 안 잡혀 있다는 거죠. 질서가 안 잡혀 있는데 그걸 질서 잡는 게 뭐냐? 그건 뭐다라고 지성은 뭐냐면 정리정돈을 할 때 뭐 하느냐? 개념을 적용해서 정리정돈을 한다. 개념을 적용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만일에 제가 자, 이게 뭡니까? 그러면 감각이 들어오잖아요. 색깔은 희고 모양은 이렇고 크기는 이렇고 막 감각이 들어오는데 감각이 막 들어온 상태로만은 아직은 이게 뭐다라고 규정이 안 됐고 이건 뭡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건 컵입니다라고 개념을 적용해서 이렇게 감각된 걸 묶어서 컵이라 부르잖아요. 그럼 비로소 이걸 하나의 대상으로 딱 정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성이 하는 작업입니다. 우리한테 잡다한성에 들어오면 개념을 적용해서 이게 뭐다라고 딱 규정을 하는 것. 그래서 지성의 작업은 다른 말로 하면 개념을 적용해서 규정하는 걸 우리가 판단한다고 하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컵이다, 책이다, 하얗다. 또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그러면 색깔 중에서 하얗다는 개념을 적용해서 하얗다라고 규정하고 이건 크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크다라고 얘기하고 다 개념을 통해서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개념을 그럼 판단하면 일종의 문법적으로 따지면 문장이 성립하는 거죠. 명제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제들 사이에 관계를 보고는 그걸 체계적으로 하나로 묶는 작용이 뭐냐? 이성이 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칸트 입장에 따르면 지금 이 저자의 입장도 그렇지만
우리의 알미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뭔가가 받아들여지고 감각을 통해 받아들여지면 받아들여진 걸 우리 지성이 또는 넓은 의미의 이성이 정리해서 뭐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인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성 플러스 지성, 칸트 말로 하면, 우리 책 저자 말로 하면 감성적인 것 플러스 이성적인 게 합쳐져서 규정이 되는데, 근데 감성적인 건 수동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거라면 받아들인 걸 능동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성이고, 두 개가 합쳐져야 인식이 성립하고, 따라서 이성은 인식 성립의 한 역할, 한 계기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Immanuel Kant is a philosopher who tried to work out how human beings could be good and kind outside of the exhortations and blandishments of traditional religions. He was born in 1724 in the Baltic city of Königsberg, which at that time was part of Prussia and now belongs to Russia, renamed Kaliningrad. Kant's parents were very modest. His father was a saddle maker. Kant never had much money, a fact he dealt with cheerfully by living very modestly. It wasn't until he was in his 50s that he became a fully salaried professor and attained a moderate degree of prosperity. His family were deeply religious and very strict. Later in life, Kant did not have any conventional religious beliefs, but he was acutely aware of just how much religion had contributed to his parents' ability to cope with all the hardships of their existence, and how useful religion could be in fostering social cohesion and community. Kant was physically very slight, frail, and anything but good-looking, yet he was very sociable, and some of his colleagues used to criticize him for going to too many parties. When eventually he was able to entertain, he had rules about conversation at his table. At the start of a dinner party, he decreed that people should swap stories about what had been happening recently. Then there should be a major phase of reflective discourse, in which those present attempted to clarify an important topic. And finally, there should be a closing period of hilarity, so that everyone left in a good mood. He died in 1804, in his 80th year, in Königsberg, having rarely felt the need to spend any time outside the city in which he was born. Kant was writing at a highly interesting period in history we now know as the Enlightenment. In an essay called What is Enlightenment, published in 1784, Kant proposed that the identifying feature of his age was its growing secularism. Intellectually, Kant welcomed the declining belief in Christianity, but in a practical sense he was also alarmed by it.
he was a pessimist about human character and believed that we are by nature intensely prone to corruption. It was this awareness that led him to formulate what would be his life's project, the desire to replace religious authority with the authority of reason, that is, human intelligence. When it came to religion, Kant summed up his views in a book entitled Religion Within the Bounds of Reason Alone. Here he argued that although historical religions had all been wrong in the content of what they'd believed, they had latched onto a great need to promote ethical behaviour, a need which still remained. It was in this context that Kant came up with the idea for which he is perhaps still most famous, what he called the categorical imperative. This strange-sounding term first appeared in a horrendously named work, Groundwork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The categorical imperative states, "Act only according to that maxim by which you can at the same time will that it should become a universal law." What did Kant mean by this? This was only a very formal restatement of an idea that'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something we meet with in all the main religions. Do un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do unto you. Kant was offering a handy way of testing the morality of an action by imagining how it would be if it were generally practiced and you were the victim of it. It might be tempting to filch a few pads of paper from the stationery cupboard at work. It seems like a small thing, but if everyone did this, the cupboard and society at large would need a lot of guards. Similarly, if you have an affair and keep it quiet from your partner, you might feel that's okay, but the categorical imperative comes down against this, because you would then have to embrace the idea that it would be equally okay for your partner to have affairs and not tell you. The categorical imperative is designed to shift our perspective, to get us to see our own behaviour in less immediately personal terms, and thereby recognise some of its limitations. Kant went on to argue that the core idea of the categorical imperative could be stated in another way. Act so as to treat people always as ends in themselves, never as mere means. This was intended as...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사유를 전개하다 보면 똑같은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칸트만 해도요. 아무튼 도덕이 아니고는 정치가 될 수가 없다. 아예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라. 그래서 그 칸트가 법에 대해서도 도덕과 법 관계도 설명을 잘 해놔서 그게 독일법의 기초가 됐고요. 이영구 평화론이라는 책을 써서 국제사회가 평화롭게 도덕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써놓은 게 실제로 국제연맹이나 유엔에 또 그 기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칸트는 자기 동네 안 떠나고 평생 살다 간 사람이에요. 다른 데서 교수 제의가 와도 자기 동네에서 교수하고 싶어서 안 간 사람. 그래서 46인가 나이 들어서 교수가 돼서 집장만 하고 나니까 60이 넘어서 결혼 정년기를 놓쳐서 독신을 지냈다고 이렇게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너무 웃기네. 대단하죠. 자기 동네에서 머리를 정신력을 잘 이렇게 활용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영향을 주죠. 이런 분들이 또 있는 게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돌아다닌다고 세계적 영향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 마하르시 같은 경우 인도의 성자였던 전 세계에서 참나 얘기한 사람 치고 마하르시 책 안 본 사람이 없어요. 1900년도 초죠. 그때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때부터 서양에 알려져가지고 그런데 그 양반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곳에만 앉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려서 한 16에 그 아루나찰라 산이라는 데 가서 산 밑에 앉아 있으니까 거기서 아시람 마을이 만들어진 거죠.
그냥 그 마을에 평생 살다 갔어요. 다른 데 돌아다닌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양반은 아주 그냥 참나 광신이라 참나면 충분하고 현상계는 다 헛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안 돌아다니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찾아와서 그 인터뷰를 해가고 책을 쓰고 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죠. 그 영향력 자체가 전 세계 이 영성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거의 그 바이블이 될 만한 책을 글을 남겨서 영향을 끼쳤죠. 재밌죠. 칸트도 그래요. 자기 동네에서 늘 일정한 시간 뭐 지키면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평생. 독신으로. 요리를 잘하셨대요. 그래서 늘 손님 초대해서 요리해서 먹이는 게 낙이래요. 자기는 안 먹고 보고 있고 막 맛있냐고. 재밌게 살다가 싶습니다. 근데 이해는 돼요. 칸트 같은 그런 사람이 한 생을 걸고 이렇게 머리를 써줘야 그게 좀 작품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평소 바빠서 그렇게 이렇게 이런 선악의 문제, 이게 철학의 근본적인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지 이런 걸요. 좀 시간을 안 내면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사람. 살기 바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러니까 좀 계속 거기에만 그걸 화두로 품고 평생을 연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자료가 있어야 인류들이 또 그걸 보고 길을 찾아가거든요. 바쁘게 살던 인류들. 칸트 뭐 어렵다고 소문은 많이 나 있는데요.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용어와 개념이 좀 생소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용어랑 개념을 좀 정리해 놓고 나면 뭐 핵심 아이디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뭐 이해 못 하겠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상의 특징이 뭐죠? 아주 쉽게 설명하기. 말 그대로 칸트 날로먹기. 칸트의 주저가 3권이 있는데요.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순수이성 비판은 이성, 지성에 관한 책이고요. 실천이성 비판은 의지, 도덕에 관한 책이에요. 판단력 비판은 아름다움과 욕망, 미에 관한 책이에요. 우리의 주제는 순수이성 비판이죠. 자, 순수이성 비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칸트가 왜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늘은 칸트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바로 시작합니다. 자, 명제라는 게 있죠. 명제가 뭐냐면 참과 거짓이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 좀 열어라 와 같은 명령문이나 너 밥 먹었니? 라는 의문문은 명제는 아니에요. 문장이긴 한데 명제는 아니에요. 왜? 참과 거짓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비가 온다는 문장이나 이 커피는 뜨겁다 라는 문장은 명제예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명제예요. 그런데 명제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선언적 명제와 후엄적 명제. 선언적 명제를 아프리오리한 명제라고 하고요. 후엄적 명제를 아포스테리오리한 명제라고 해요. 철학에서 키우는 2마리 오리죠. 선언적 명제는 말 그대로 경험 이전의 명제란 말이에요. 경험하지 않아도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명제라는 거죠. 예컨대 5 더하기 7은 10이라는 명제는 우리가 굳이 어떤 걸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꼭 세봐야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2점 간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다 라는 명제도 마찬가지예요. 꼭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어봐야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아나요? 그냥 눈 감고 머릿속에 그려만 봐도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선언적 명제는 필연적인 명제예요. 거짓일 수 없단 말이에요. 5 더하기 7이 10이라는 명제는 거짓일 수 없죠. 2점 간의 최단거리가 직선이라는 명제도 거짓일 수 없어요. 그래서 선언적 명제는 필연적 명제예요. 이에 반해서 후엄적 명제는 경험 이후의 명제란 말이에요. 경험을 해야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예컨대 지금 비가 온다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려면 창밖을 봐야 돼요. 이 커피가 뜨겁다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면 이 커피를 마셔봐야 돼요. 즉 경험을 해야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엄적 명제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 말고 또 다른 구분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분석적 명제와 종합적 명제로 구분하는 거예요. 분석적 명제는 총각은 미혼 남자이다 와 같은 명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각의 정의가 뭐죠? 결혼하지 않은 남자, 즉 미혼 남자란 말이잖아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주어를 풀어서 그냥 수어로 기술한 것일 뿐이에요. 그냥 동어 반복이에요. 그래서 분석적 명제는 사실 아무런 지식도 담고 있지 않아요. 그냥 같은 말을 되풀이했는데 무슨 지식이 그 안에 있겠어요. 이에 반해서 종합적 명제는 어떤 지식을 담고 있는 명제예요. 민수는 미혼 남자이다라는 명제를 보죠. 이 명제는 어떤 사실을 담고 있잖아요. 이 명제를 통해서 우리는 민수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이러한 명제가 종합적 명제예요. 자, 근데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휴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든 선험적 명제는 분석적 명제이고 모든 후험적 명제는 종합적 명제라고 본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선험적 분석적 명제는 그것이 아무런 지식도 담고 있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후험적 종합적 명제는 그것이 아주 우연적으로 참인 명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뉴턴의 물리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뉴턴의 제3법칙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책상에 딱 때리면서 충격을 가하잖아요. 이런 작용을 하면 이 책상은 내 손바닥에 다시 반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손이 아파요. 이것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우연적 법칙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손이 아프지만 내일은 안 아프거나 지구에서 때리면 아프지만 달에 가면 안 아프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물리법칙이 아니겠죠. 물리학이 진짜 학문이 되려면 물리법칙은 필연적 지식이어야 해요. 그래서 물리학적 명제는 선험적 명제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물리학은 동어 반복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지식을 진짜 담지하고 있잖아요. 즉 종합적 명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칸트의 주장에 따르면 물리학적 명제는 선험적이면서 종합적이어야 해요. 필연적으로 참이면서 어떤 지식을 담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물리학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수학과 기하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뉴턴은 열심히 물리학을 연구했고 칸트는 뉴턴의 물리학이 정말 학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토대를 닦은 거예요. 자, 칸트의 이러한 기획의 성패는 이 질문에 달려 있어요. 선험적 종합적 명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수학과 기하학 그리고 물리학이 진짜 학문이 될 수 있다고 칸트는 생각한 거죠.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칸트는 이런 무시무시한 책을 쓴 겁니다. 선험적 종합적 명제는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대답은 나중에 보고요. 오늘은 칸트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를 꼽으라면 칸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헤겔과 더불어 소위 서양 철학사의 5대 천왕이라고 불리는데요. 특히 이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 한 명을 꼽아야 한다면 칸트는 많은 경우 플라톤과 경쟁하며 정상을 다툴 겁니다. 그만큼 서양 철학사에서 칸트의 위상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사람들은 흔히 그의 사상을 인류 정신사를 완전히 뒤바꾼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표현합니다.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는 천동설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로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처럼 칸트의 사상 역시 철학과 인류 정신사에 있어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시간에 칸트의 3대 비판서 중 첫 번째 책이라 할 수 있는 순수이성 비판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그가 철학의 한 분과인 인식론에 일으킨 거대한 변화와 마주하고자 합니다. 칸트 이전의 인식론에서 대상은 사물 자체에 해당합니다. 대상은 그 자체로 완결된 형상을 지니며 주체에 앞서 그리고 주체와 독립해서 존재하죠. 즉 주체가 대상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관계없이 대상은 그 자체로 있습니다. 이런 사고관에 따르면 인식은 대상을 비추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마치 거울이 사물을 비추는 것처럼 마음이 대상을 반사하는 가운데 인식이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죠.
이처럼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는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참과 거짓의 기준 또한 대상에 두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표상이나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참이기 위한 조건은 그것이 대상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인식론을 진리 대응설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생각이나 말은 대상과 일치할수록 참됩니다. 반면 대상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원래의 대상과 다르게 말하면 거짓이 되죠. 그러나 칸트의 인식론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건데요. 그가 보기에 지각은 물론 대상 자체의 성립 조건이 주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상은 주체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사물 자체일 수 없습니다. 대상은 오로지 주체와의 관계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현상에 불과해집니다. 여기에 따르면 참과 거짓의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체가 대상을 원래대로 반영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주체 내의 인식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표상의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것이죠.